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댁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전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지는 조금 됐고, 현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최근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고 다시 합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써 잊고 털어버렸던 지난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기억만 떠오르면 다행인데 그때 느꼈던 감정 역시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감정이 많이 안 좋고 시댁 식구들 포함해서 아주 학을 떼고 이혼했어요. 조금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니 너무 분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같이 남편 욕 좀 해달라고 사연 보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자랐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 둘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태줄 돈 없으니 알아서 대출받아서 집 장만하라고 하셨어요. 하긴 요즘 결혼할 때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저희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양쪽 집안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댁에서 줄 돈 없다며 딱 선을 긋는 바람에 저 역시 친정엄마에게 그냥 우리 힘으로 결혼식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냐면서 신혼집 마련할 돈을 보태주려고 하셨지만 제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와줄 거면 양쪽 집안이 똑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왜 이렇게 거부했냐면 돈 아끼는 시댁이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대충 들어보니까 시댁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도와줄 능력 되는데도 본인들 노후 자금이라며 몸을 사리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특히 시모. 정말 독한 분이에요. 글쎄 남편하고 신우 키우면서 들어간 돈을 나중에 성인 돼서 매달 얼마씩 받아내셨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만 들어도 얼마나 독한 분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구두쇠에 자식보다는 돈을 더 최고로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뒷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됐어요. 도와줄 여유 되면서도 없는 척 선 긋는 시댁 때문에 저 역시 엄마한테 괜찮다고 도와줄 거 없다고 말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보다 자식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조금이라도 자식을 위한 일이 뭘까 생각하고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처럼 사는 게 부모로서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저희 엄마만 돈 보태주고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모아놓은 돈에서 대출 끼고 신혼집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남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저희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신다더라 이야기하면 바로 시모 귀에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럼 돈에 환장한 시모는 냉큼 엄마를 만나서 얼마 보태줄 거냐며 주책 부릴 게 뻔했어요. 거기다 엄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꽤 나왔거든요. 엄마는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곳에 투자하시면서 돈을 꽤 불려놓으셨습니다. 그 덕에 집도 몇 채 가지고 계세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편하게 월세 받아 생활하십니다. 저희 엄마의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아무튼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요. 저희 엄마가 돈은 많지만 꽤 검소하신 편이거든요. 나 돈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모처럼 엄청난 구두쇠는 아니에요. 허튼 데 쓰지 않고 쓸 때는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죠. 만일 엄마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시모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혼수부터 다시 이야기하자고 할 게 뻔합니다. 남편 역시 딸 같은 아들이라서 시모와 이야기 나누다가 실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엄마의 경제적 능력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남편에게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의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껴서 다 장만했고 대신 혼수는 일절 안 하는 조건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 위치는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장만했어요. 돈 문제로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문제없이 나름대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혼식을 올린 다음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결혼한 후에 속내를 드러낸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아무리 시모가 구두쇠고 억척스러워도 남편과 제가 서로 사랑하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모보다 저를 더 위해 주었고 시모와 제 사이에서 조율도 나름대로 잘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같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모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용돈을 시댁에 더 드린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왜 우리 집이랑 시댁이랑 차별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두 분이고 처갓집은 장모님 한 분이잖아. 그럼 명수에 맞게 당연히 금액을 다르게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명절을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은 우리 집과 시댁에게 드릴 용돈을 미리 뽑아서 봉투에 담아 준비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봉투의 두께가 이상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봉투 안을 확인했는데 시댁 쪽에 드린다는 용돈의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왜 차별하냐고 했더니 남편의 논리는 이러했어요. 차별이 아니라 명수에 맞게 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보통 명수 따져가면서 드리나요?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 그냥 공평하게 양쪽 집안에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남편만 이런 차별점을 두고 드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얼마씩 공평하게 드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건 또 남편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집안에 5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우리 엄마는 혼자 50만 원을 다 쓰는 거지만 시댁은 시부모가 반씩 나눠서 25만 원씩 쓰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공평한 거냐라고 따졌어요. 남편 말을 들으니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좀 이상하기는 해도 남편 말처럼 어찌 보면 그것도 공평한 방법일 수 있겠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일 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용돈 봉투가 2개야? 아버님한테만 드리는 거 아니었어? 에이, 옆에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아빠만 드려?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이렇게 안 드렸잖아. 옆에 있다고 드리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당신이 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우리 공평하게 해드리기로 했잖아. 당신도 참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해? 아무리 공평한 게 좋다고 해도 정이 있지. 옆에 엄마가 떡하니 앉아 계신데 어떻게 아빠만 드려? 엄마도 같이 드려야지. 뭐? 아니 여러분,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기적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결혼하기 전에 양쪽 집안에 똑같이 잘해드리자고 약속했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서운함이 느끼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시댁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명절 때 용돈이 2배 차이 나도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이해해 줬어요. 나름대로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신 때마저 용돈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는 1년에 생신 축하 겸 드리는 용돈이 50만 원이고 시댁은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신 주인공은 시부인데 옆에 시모가 같이 있다고 시모까지 챙겨드리는 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이것이야말로 공평성에 어긋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했죠. 시부모님은 1년에 생신이 2번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한테도 생신 용돈으로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떠나서 얼마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금액이 차이 나고 차별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니, 남편 돈으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돈에 제 월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의견 충돌이 생겼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50만 원을 더 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기적의 논리를 내세우더군요. 우리 엄마는 혼자니까 생신 때 한 번 드려도 상관없지만 본인 집은 2명이 한 사람만 챙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생신은 1년에 2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네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더니 원래 여자는 시집가면 본인 집보다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 옛말에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낳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차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해요. 진짜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도 싸워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서는 원래 그렇게 싸우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마냥 행복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각자 다르게 살아왔는데 결혼하자마자 맞춰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몇 달간은 미친 듯이 싸운다고 하더군요. 그게 정상이라면서 오히려 그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했어요.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진짜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싸우는 이유는 말 안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고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서 왜 그걸 이해해주지 않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님을 더 위해하지 언제까지 장모님만 생각할 거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하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니?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해 못할걸? 됐고, 꼭 그렇게 2번 챙겨드려야겠으면 당신 돈으로 해. 앞으로 우리 돈 따로 관리하자. 뭐라고? 당신 정말 치사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먼저 치사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관리하는 것보다 같이 관리해야 경제관념이 같이 형성되고 저축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어요. 가계부 상황을 같이 알아야 대처할 방안도 생기고 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으니 같이 관리하자고 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얼마씩 생활비와 저축금액을 공통으로 내놓자고 했고 그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통으로 내야 할 돈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자유롭게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저는 친정엄마. 그랬더니 그건 본인한테 너무 불리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 한 명만 챙기면 그만이지만 본인은 2명이라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되면 방법은 딱 하나다. 원래대로 양쪽이 공평히 드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고집부렸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며 저는 앞으로 따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치사하고 유치하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중에 저한테 국물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모가 엄청난 구두쇠여서 그렇지 젊은 시절부터 절약 정신으로 돈을 제법 모아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저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가소롭더라고요. 시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한들 저희 엄마만 할까요? 우리 엄마의 경제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시모가 돈을 많이 모아서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는 듯 허세를 부려댔습니다. 진짜 기가 차서. 나중에 시모 재산 물려받으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면서 지금이라도 시부모님께 잘 보이는 게 현명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원 한 푼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 부모님께 각자 알아서 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고집이 보통 아니라면서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자,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쳐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쳤어요. 제 부모가 귀하고 소중한 만큼 우리 엄마도 제게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여보, 이제 슬슬 갈 준비하자. 아, 벌써 가? 벌써라니 어제 아침 먹고 엄마 집에 가기로 했잖아. 그래, 네 신우 시집가고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집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일찍 가려고 그래? 명절날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 다 도와드리고 아침에 제사 지내고 식사한 다음 엄마 집에 가기로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엉덩이 뗄 생각을 도저히 안 하더군요. 슬슬 일어나자고 눈치를 주는데 가기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오만 티를 다 내면서 동생네 부부 오니까 얼굴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도 신우 시집가고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건데 같이 있어야지 어딜 가냐며 남편의 말을 거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홀로 저희를 기다릴 엄마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로 불러 엄마가 걱정되니 그만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집간 동생이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인데 얼굴은 보고 가고 싶다며 점심만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은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신혼의 부부가 왔는데 점심부터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취해버렸어요. 정말 갈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되죠. 저더러 운전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니 대뜸 신이 나서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취하면 어쩌냐고 남편을 흔들어 말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이렇게 취했는데 친정은 무슨 친정이냐면서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우리 엄마는 홀로 우리 먹일 음식 해놓고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인간은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몰라주고 본인 가족들과 어울려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가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위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요. 시모는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신다며 어떻게든 남편을 차에 태워서 친정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 모두
저한테 취한 애 데리고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계속 말리더군요. 그들은 그저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 가면 시모 혼자 상 차리고 치워야 하니까 제가 안 갔으면 했나 봐요. 시모랑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그러더군요. 며느리 있어서 너무 좋다고. 명절 때마다 매번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줄 며느리 있으니 든든하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한테 다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저만 바빠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고 시모는 여유롭게 앉아서 입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했어요.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남편까지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이때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그랬죠. 취한 남편 그렇게 걱정되면 두고 가겠다고요. 어머니, 그럼 남편 두고 갈게요. 뭐? 아니, 얘 두고 너 혼자 가겠다 이거니? 네, 저도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야죠. 아침밥 먹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 안 가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마음만 먹으면 평일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니.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남편 혼자 두고 간다는 건 조금 그렇다 얘.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나 걱정하시는데 그냥 두고 저 혼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도 마음만 먹으면 평일에 아버님 어머님 얼마든지 뵐 수 있어요. 아가씨도 근처에 가깝게 살잖아요. 뭐, 뭐라고?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니? 걱정돼서 하룻밤 더 자고 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대드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디서 버릇없이 저렇게 행동하냐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그냥 더 상대하지 않고 깍듯하게 인사드린 뒤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엄마가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남편이 심하게 체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냥 시댁에서 편히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혼자 왔다고 둘러댔어요. 좋아하는 사위랑 같이 안 와서 의아해 하셨지만 대충 둘러대니까 더 이상 별다른 말씀 없이 제 밥공기 위에 생선살을 발라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엄마는 이때부터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아파도 명절날 장모한테 인사 한마디 없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싸웠구나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뻗어있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더 이야기 나누기 싫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모처럼 엄마랑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술이 안 깨서 해롱거리고 있구나 생각했고 엄마랑 같이 점심까지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떡하니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어제 일을 이야기하며 잔뜩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게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화를 내도 제가 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들어오자마자 왜 따지냐,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네가 화를 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제 본인 혼자 두고 친정에 간 거랑 시부모님한테 버릇없이 굴었다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저는 버릇없이 군 거 하나도 없고 맞는 말만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나 혼자 친정에 간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술을 먹지 말던가 아니면 먹어도 취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먹던가. 솔직히 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듯 죽어라 마신 거 아니냐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좋았을 텐데 뭘 그리 성질내냐고 했더니 본인을 이상한 사람 만든다면서 펄쩍 뛰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이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찾아뵐 수 있는데 그냥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될 걸 뭐하러 그렇게 고집부리냐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때 남편과 의견 차이로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서운하다면서
본인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인을 두고 저 혼자 갔다는 것과 하룻밤 더 자는 게 뭐 문제냐고 시댁이 그렇게 식냐면서 비아냥거렸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는 건 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예의 따지는 사람이 장모님한테 연락 한 통 없었냐고 했죠. 그러자 저처럼 똑같이 행동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나 뭐라나.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저한테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갖다 붙이며 고집부리는 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상대하기도 싫었어요. 안 그래도 그동안 우리 집이랑 시댁이랑 차별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 일로 대판 싸우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이런 놈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서운해도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잘 조율하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고집만 내세우지 않았고 남편의 생각도 최대한 존중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열심히 배려해주면 뭐 하나요? 남편도 그만큼 저를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쪽만 일방적으로 이해를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원하던 부부의 모습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 혼자 조금씩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그날 일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분위기는 냉골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대뜸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의아스런 표정으로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본인이 서운하게 한 거 다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그래, 미안하다니까.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내가 다 사과할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나 몰래 뭐 사고 친 거라도 있어? 사고는 무슨, 미안하니까 사과하는 거지.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서운할 만하더라고. 아무튼 우리 그만 화해하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내보자. 언제까지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낼 거야. 이제 그만 화해해야지. 저는 이 인간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한테 사과할 일이 없잖아요. 무조건 제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고 고집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걸 굽히고 나한테 사과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곧 죽는 건가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혼자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걸 눈치라도 챈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남편은 제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한 것도 모자라서 안 하던 짓을 계속 해댔습니다. 이때부터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디 사랑꾼 남편에 관해 알려주는 학원이라도 다니는지, 안 하던 이벤트며 뭐며 제게 계속 적응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분명 저 모르게 대형 사고를 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달라질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나중에 잘못한 일을 이실직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안 하던 이상한 짓 그만하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다면서 잡아댔어요.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저러나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계속되는 이상한 행동에 의문만 쌓여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뜸 엄마에게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다며
수상한 행동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다고? 제정신 맞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이 참, 사위가 장모님 용돈도 못 챙겨주나? 뭘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보고 그래? 이상할 만하니까 그러지. 우리 각자 돈 관리하고 있고 용돈 역시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합의 봤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그것도 매달? 언제는 재산 상속받으면 국물도 없다면서 펄쩍 뛰더니 갑자기 왜 이래? 사위로서 장모님 챙기는 게 뭐 이상한 일인가? 많이는 못 드리고 그냥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챙겨드리려고. 뭐 50? 저한테 안 하던 행동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까지 챙긴다는 말에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군 건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매달 50만 원씩 아무 이유 없이 챙겨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앞으로 저랑 엄마를 잘 챙기고 싶다고 그런다고 했지만 저는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야 남편이 그동안 왜 안 하던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면서 갑자기 신우 이야기를 꺼내더니 저희 엄마한테 신우의 아이를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아이라니. 무슨 속셈인가 싶어서 잠자코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내 동생 조금 있으면 회사 복귀하는 거. 근데 마땅히 아이 봐줄 사람이 없나 봐. 왜 없어? 어머님 계시잖아. 아이,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 몸도 안 좋으신데 애를 어떻게 봐. 괜히 무리했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한 달에 5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신다고 했대. 솔직히 그 돈이면 시토 고용해서 아이 맡기는 게 낫잖아. 그래서? 근데 당신도 알겠지만 내 동생 형편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기도 불안하고. 엄마랑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딱 제격이지 않나 싶더라. 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잖아. 장인어른 연금 받아서 생활하신다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 빠듯하지. 아이 봐주고 월 50만 원씩 벌면 장모님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동안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들여 밑작업을 했는지 이해됐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신호아이를 부탁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싸운 상태에서는 말하기 그러니까 우선 마음에도 없는 사과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그 다음은 저와 엄마한테 잘하겠다는 말로 열심히 밑작업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제가 남편의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남편이 행동에는 분명 검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쓰레기 수준의 의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본인 엄마의 허리는 소중하고 우리 엄마의 허리는 막 써도 된답니까? 시모나 우리 엄마나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데 왜 우리 엄마만 희생해야 하죠? 그것도 단돈 50만 원에. 시모한테 줄 500만 원은 없고 그렇다고 시터 고용할 능력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불안하고 기껏 생각해낸 게 우리 엄마를 부려먹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가성비 있게. 이런 쓰레기랑은 조금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엄마한테 대답 들으러 간다고 대충 둘러댔거든요. 난데없이 제가 모르는 아파트로 막 들어가니까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모델링 준비로 비어있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는 어디야? 장모님 뵈러 간다더니 왜 여기로 와? 엄마한테 갈 필요 없어. 내가 대신 대답해 줄 거니까. 그 전에
직접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 당신이 밟고 서 있는 이 집 누구 집인 줄 아니? 바로 우리 엄마 집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장모님 집이라니? 뭐야, 그저 이거 보고 놀란 거야? 아직 놀라기 일러.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 아니야.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지. 이거 우리 엄마 앞으로 있는 집이랑 주식이야. 한번 살펴봐.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고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입을 떡 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부터 이 주식은 다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능력을 다 말해줬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이만큼 돈을 불리셨다고 말이죠. 그러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신혼집 정도는 쉽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엄마 정도면 그깟 집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 안 그래도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거절했어. 우리 엄마보다는 아니지만 너희 엄마도 보태줄 능력은 되시잖아. 하지만 자식보다 고생해서 모은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지. 그래서 싫었어. 우리 엄마만 돈 쓰는 게. 거기다 돈 많은 거 알았으면 지금처럼 너나 네 엄마나 거지근성 부렸을 거 아니야. 그 꼴 보기 싫어서 쉬쉬한 거야. 뭐? 거지근성?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리고 너네 엄마가 뭐야, 시어머니한테? 이제 너랑 이혼할 건데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 그리고 너희 집안 거지근성 장난 아닌 거 맞잖아. 겨우 50만 원으로 장모님을 보모 부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겨우 50이라니. 그게 뭐 어때서? 땅을 파봐라.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럼 네가 보던가. 네 동생 애니까. 네가 봐주면 되겠네. 매달 50만 원씩 큰 돈 벌 기회를 왜 우리 엄마한테 넘기니? 그건... 말문이 막힌 남편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되지도 않는 말로 변명을 늘어놨고 저는 더 듣기 싫다고 말을 끊어버렸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집이 여러 채 있고 통장에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우리 엄마, 거기다 주식으로 불린 돈까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겨우 50만 원에 신우애를 봐주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도 귀여운 액수의 50만 원, 신우 애 맡기고 부모처럼 실컷 부려먹을 거면서 어디서 50만 원 용돈 주는 척 생색내냐고 제대로 뼈 때리는 말을 날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깟 돈 필요 없으니 빨리 도장 찍고 이혼이나 하자고 했어요. 너처럼 시댁밖에 모르는 놈과는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용돈으로 시부모님이랑 우리 엄마 차별할 때부터 정 떨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이해했다며 나름대로 노력한 걸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명절에 술 먹고 엄마 보러 안 간 것과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정말 너무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단돈 50만 원에 우리 엄마를 보모 취급한 건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 부모한테는 며느리의 도를 운운하는 것도 짜증나 죽을 지경이라고 따졌습니다. 너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기라도 하지. 우리 엄마는 혼자라 내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뿐인 사위라고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물음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제 말이 맞다며 장모님을 잘 챙기지 못했고 본인 가족만 생각했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고집부리지 않고 인정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서야 인정하고 사과하면 뭐 하나요? 이미 실망했고 제 마음은 다 식었는데 말이죠. 사과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사과해야 해요.
안 그러면 사과를 해도 더는 받아줄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버스가 떠난 뒤 사과를 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더불어 진심 어린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물려줄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사과한 건데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든 저와 잘 지내서 그 재산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만하니까요. 이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마쳤고 너 같은 놈에게 우리 엄마 재산 나눠줄 일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기 때문에 재산 나누고 자시고 뭘 할 게 없다고 알려줬죠. 하지만 저는 이혼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돌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와 시부모님을 차별하고 우리 엄마를 보모로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과 나눈 문자 내용부터 대화할 때 녹음한 것까지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주장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우리 엄마 재산이 탐나서 저를 놓치기 싫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절대 차별 같은 거 없을 거다. 처갓집과 본가를 똑같이 대하겠다. 아니면 장모님을 더 위해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그저 이혼장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지만 결국은 이혼 도장을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겠다고 했거든요. 만일 소송으로 넘어가면 위자료까지 제대로 챙기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아보고 계산기 두드려 본 결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됐는지 결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었고 엄마의 경제력 능력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다고 소용없지만 말이에요. 엄마는 요즘 이혼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면서 혹시라도 제가 기죽을까 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기죽는 거 하나 없었고 오히려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네요. 앞으로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제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고민해 볼 참입니다. 전화 위복이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